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콘텐츠 산업 창업론 8주차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맙다라는 인사 꼭 드리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7주차 첫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었죠. 사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대규모 강의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긴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아무런 사고 없이 문제 없이 강의가 제대로 2시간 동안 잘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셔서 큰 사고 없이 아주 사고가 문제가 아니죠. 네,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좀 어려운 내용이었잖아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프린시플, 원리들을 설계하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그것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면해서 뭔가 수업을 특강을 진행할 때보다 이해하는 어떤 폭 같은 것들이 참여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네, 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아주 잘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강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칭찬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저를 되게 많이 부러워하셨어요. 이런 좋은 학생들과 한 학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셨고요. 또 특히나 여러분들 그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는 건 사실상 용기가 좀 필요하죠. 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어, 얼굴을 선뜻 네, 보여주셔서 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8주차 수업에도 한 번 더 특강이 진행될 거예요. 오늘 제가 찍는 이 동영상 수업은 화요일 차시로 네, 화요일 출석으로 진행될 거고요. 목요일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1시까지 여러분 줌으로 입장하셔서 네, 특강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얼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줌 라이브를 통해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데는 사실상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 한 학기 내내 그 비대면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끔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업이 아무래도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이고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 전문가 특강과 실습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수업이다 보니까 전문가 특강은 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계산이 제 머릿속에 섰는데 사실상 이 거의 200명 되는 학생들과 짧게라도 실습 수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도전의 집 보고 싶은 욕구도 저한테 있거든요. 그냥 실습 없이 여러분들 과제와 뭐 이런 걸 대체해서 진행할 수도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좀 바꿔서 네,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저도 초반부에 1주차 때 여러분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 새로운 도전 용기 있게 진행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좀 많기는 하지만 이 줌 라이브를 통해서 소회의실 기능을 통해서 네, 짧은 실습들을 좀 몇 차례 해보고 싶어요. 제 욕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목요일 날 수업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이론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과 함께 실황으로 진행하겠죠. 그리고 그 이론에 맞는 과제물들이 있을 텐데 그걸 소회의실을 열어서 여러분들 랜덤하게 팀을 구성해 드리면 그 팀 안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친구들끼리 서로 수업 시간에 실습하듯이 토론해서 어떤 결과물을 수업에서 요구했던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수업이 끝날 때 제출하는 거예요. 한 3-4명 정도가 짝이 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한 4명 정도? 그러면 이렇게 화면도 갤러리 보기에서 보면 되게 예쁘게 나오고,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가장 적정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4명씩 제가 랜덤하게 짝을 지워주면 여러분들은 그 4명의 얼굴들을 다 보고, 그리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서 결과물을 시간 내에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간단한 보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4명 중에 어떤 누군가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 때문에 제가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좀 다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180명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 저도 좀 어느 정도, 뭐랄까, 감이 잡혀야 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제를 계속 제가 내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네, 일들을 우리가 좀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8주차 특강에서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얼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더 많은 친구들이 지난주에 한 20명 정도가 라이브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든 친구들이 라이브에 들어와서, 네,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친구는 어쩔 수 없겠지만 라이브에 들어와서 특강을 들으면서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좀 타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 거죠? 챌린지 도전해 봅시다, 우리.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함께 만나고 또 얘기를 더 진행하도록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죄송해요. 지난주에도 충분히 훌륭하셨어요. 네, 제가 동영상 마지막에 편집에다 써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우 매우 자랑스러웠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8주차 첫 번째 수업이고요. 온라인 사업자들이 활용하는 새로운 진입 장벽과 규모의 경제가 무엇인지, 또 이 전략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득권자들에게도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온라인 사업의 4가지 전략입니다. 우리 지난 7주차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 생각나세요? 제가 이런 말들을 했었죠. 지난 수십 년간 대형 출판사, 음반 제작사, 영화 제작사가 자신들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출판사, 영화 제작사, 음반 제작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했던 것처럼 이 온라인 유통업체도 그들의 역사와 비슷한 역사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시장을 장악하려는 게임을 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터넷 악재인가 축복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거든요. 사실 온라인이다, 온라인 사업 영역이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뭐든지 가능한 곳,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지 않아도 블루오션이어서 뭔가 흥미로운 아이디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디어, 재밌는 아이디어,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뛰어들어서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바로 온라인 사업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온라인 사업의 판들을 펼쳐놓고 보면 과연 그런가? 이 새로운 진입 장벽,
새로운 진입을 하기에 장벽이 높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들게 되거든요. 혹은 그들 온라인 사업 영역 안에도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건 아닐까. 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문을 갖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자유롭고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부를 뭐라 그러죠? 쥐어질 수 있는 음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이 온라인 사업의 영역이 과연 그런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온라인 사업을 하는 기존의 음 그 기업들은 이 새로운 시장에 어 누구든지 뛰어들 수 있도록 어 방어하지 않고 그렇게 문을 열어두는 것일까? 온라인 사업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전략은 어떤 것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탐색과 전환 비용이고요. 두 번째가 자물쇠 효과, 세 번째가 결합 상품의 효과, 그리고 네 번째가 플랫폼 개발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우선 탐색과 전환 비용입니다. 어, 기본적인 온라인 사업 그 업체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인터넷이 완전한 경쟁 시장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뛰어들어서 부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거 1,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을 때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든다. 때문에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것 자체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것 자체는 쉽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가격을 비교하거나 제품의 차별점을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쵸? 우리 실제로 검색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검색의 자동화라는 어떤 그 인터넷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보가 나한테 너무 맞는 건지 혹은 내가 가격을 비교해 주는 사이트들도 있죠. 하지만 가격을 비교하다 보면 제품마다의 차별점이 있는데 그 차별점이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걸 한눈에 알아보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적당한 그러니까 동등한 조건 하에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익숙한 것에만 쓰는 거예요. 익숙한 웹사이트만 쓰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웹사이트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번 회원 가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로 구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죠. 결제 절차도 복잡하고 회원 가입도 어렵고 또 뭐 이렇게 깔아야 하는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은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모두 다 귀찮기 때문에 익숙한 것에서 계속 뭔가를 활동하게 되는 그런 습성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주장, 인터넷이 완전 경쟁이 되기 어렵다라는 주장의 두 번째 근거는 온라인의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오프라인 서점은 아무리 지저분하고 또 작아도 그곳에서 파는 책 자체를 의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책을 내 눈으로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걸 선택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아무리 먼지가 많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책이 불법이거나 잘못된 책이거나 어, 인쇄 상태가 엉망이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돈을 주고 지저분하고 작은 서점에서 돈을 주고 책을 산다고 해서 그 책이 내 손 안에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나는 물리적인 책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오프라인 서점의 어떤 규모나 어, 청결도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온라인은 그렇지 않아요. 안정성과 신뢰가 중요해요. 물물 교환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물물 교환? 물물 교환이 아니죠. 사기당하는 사례도 실질적으로 많고요. 내가 먼저 돈을 입금하고 그 입금한 돈에 대해서 며칠이 지난 후에 배송을 받게 돼요. 때문에 과연 제 시간에 배달해 줄까? 만약에 배달이 안 되면 환불은 되는 걸까? 내 정보는 거기다 내 주소도 쓰고 뭐 연락처도 쓰고 뭐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번호 같은 것들도 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심지어 마케팅 동의 뭐 이런 거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체킹되고 있잖아요. 스팸 메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기는 쉽지 않죠. 이미 익숙한 서점, 익숙한 사이트에서 어떤 제품들을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그런 사이트에서 제품들을 구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알고 있는 혹은 다른 사람 내 친구가 사용해 봤는데 나는 모르더라도 내 친구가 사용해 봤는데 그 사이트 제 시간에 제대로 배달해 줘. 안정적이고 인기 있는 채널을 당연히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신규 온라인 사업자들은 고객의 취향을 모르죠. 새롭게 내가 사이트를 하나 개설했는데 열었어요. 그런데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고객들의 취향을 모르기 때문에 A라는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추천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어렵죠. 결국 소비자들은 탐색 비용과 이 탐색 비용이라는 거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탐색 비용과 전환 비용 때문에 신규 사업자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물쇠 효과죠. 주장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여러 플랫폼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려고 해요. 첫 번째 얘기했던 이슈와 비슷한 이슈이긴 해요. 근거는 이런 거예요. 소비자들은 각각의 콘텐츠가 어떤 플랫폼에 있는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워요. 사실 로그인에 대한 정보도 기억해내기 어렵고 내가 봤던 이제 검색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웹상에 있다 보니까 그 온라인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검색하다 보면 내가 이전에 검색했던 그 제품을 싸게 팔았던 곳이 A라는 사이트였는지 B라는 플랫폼이었는지 C라는 사이트였는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젊은 여러분은 또 모르겠지만 연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기억하기가 어렵죠. 특히나 각 플랫폼마다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때문에 서로 다른 사용법을 익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나 연배가 많을수록 더 그렇죠. 저작권 문제도 따로 챙기기 어렵죠. 때문에 자물쇠 효과, 즉 하나의 플랫폼 익숙하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습관처럼 익숙해진 그 사이트를 계속 사용하는 그런 자물쇠 효과가 생겨서 새로운 진입 장벽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유경쟁이라고 생각했던 이 온라인 사업의 영역이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결합 상품의 효과인데요. 전제는 이런 거예요. 디지털화라는 것은 결합 상품을 더 쉽게 만들어줘요. 때문에 결합 상품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정도 어떤 상품을 어떤 사이트에서 사요. 그런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기술 자체는 혹시 모듈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모듈로 한 부분으로 떼지고 또 부분들이 자신의 독자성을 고유하게 가진 채로 다시 결합하게 되는 결합이 쉬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결합하게 되면 한 놈이 있을 때보다 여러 놈이 있으면 그게 더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 파는 것보다 10개 팔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승자 독식이라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죠. 콘텐츠 하나하나 네이버에서 개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화 하나하나 한 편에 뭐 2,000원, 뭐 1,500원 이렇게 팔아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한 달에 9,000원에서 한 15,000원 사이의 금액으로 10,000개의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점점 더 늘어나겠죠. 이 볼 수 있는 영화의 개수는. 때문에 사용자들은 한 편 한 편 개별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으로 결합 상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통으로 넷플릭스에 결제하고 수많은 콘텐츠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판매자는 결합 상품에 대한 소비자 간의 평균 가격을 예측하기가 쉬워요. 같은 영화에 모든 소비자가 같은 가치를 매기지는 않지만 결합된 상품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소비자 간의 가치의 차이는 결국 평균이 돼요. 이 얘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할게요. 일단 읽어봅시다. 그리고 판매자는 평균 가격을 잘 예측하면 사실상 이 결합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가 늘어나게끔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판매자는 실제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평균치보다 살짝 낮게 책정을 해서 더 많은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나는 이 정도 금액이면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금액치가 있잖아. 나는 이를테면 넷플릭스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볼 수 있을 것 같아. 특히나 혼자서 보지 않죠. 여러분 다 넷플릭스 친구나 가족이랑 쉐어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4명이서 10,000원짜리 뭐 15,000원을 내고 4명이서 쉐어한다라고 하면 한 달에 4,000원 꼴이면 내가 만 개의 영화를 볼 수 있어.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낮게 책정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금액을. 그러면 사용자들은 내가 원래 18,000원이어도 살 거였는데 15,000원이래. 그러면 당장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결합 상품의 규모가 클수록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결합 상품은 사실상 디지털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등장한 건 아니었어요. 꽤나 오래전부터 이 결합 상품 혹은 묶음 판매는 시작되었답니다. 이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 보자면 케이블 방송이 등장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이런 정책이 있었어요. 국지적 독점이라는. 예를 들면 다 보든지 아니면 아예 보지 말든지 라는 식의 패키지 정책이에요. 케이블 방송사에서는 사업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뭐 이를테면 10,000원? 10,000원이라는 싼 가격에 좋은 서비스 니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채널들을 다 볼 수 있잖아. 실제 그렇죠. 우리가 케이블 방송국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은 실상 케이블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죠. 여전히 텔레비전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채널이 뭐 200 몇 번, 뭐 300 몇 번까지 가잖아요. 거의 한 150개가 넘는 채널을 한 달에 몇천 원이라는 싼 금액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볼 수 있어.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케이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몰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실제로 이 150개의 채널 중에서 자주 시청하는 채널은 15개 정도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4시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150개 다 보지 않고 겨우 15개 보는데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15개에 불과한데 강제로 150개 채널에 부과되는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싼 금액을 지불 중이야 라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엔 이 둘이 싸우죠. 그래서 결합 상품이나 묶음 판매의 대항마로 어떤 것이 아라카르트 옵션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뭐냐면 소비자 선택 주문 방식. 내가 원하는 것만 사서 볼게.
혹은 또 다른 말로 개별 판매라고 하죠. 내가 150개 채널에 전부 다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특정 원하는 채널에만, 뭐 예능 채널에만, 스포츠 채널에만, 뉴스 채널에만 돈을 지불하고 그것만 볼게 하는 이런 상품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원래 얘기했던 아예 보지 마. 그래 안 봐. 15개 보는데 내가 10,000원씩 내야 돼?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아예 안 봐. 코드 커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합 상품들은 인기였어요. 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결합 상품이 왜 선호도가 높으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스포츠를 선호하는 사람과 먹방을 선호하는 사람이 케이블 채널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걸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스포츠를 선호하는 시청자가 스포츠 채널이 만약에 한 달에 $10 정도이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200원 정도이죠. $10 정도이면 나는 스포츠 채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스포츠를 선호하는 시청자는 푸드 채널은 보지 않겠죠. 스포츠 채널은 비싼 돈을 주고라도 뭐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 꼭 볼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야구 경기가 시작되면 나는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야구 경기 꼭 봐야 돼. 때문에 한 달에 $10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어. 이런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푸드 채널은 보지 않아요. 잘. 푸드 채널은 한 $2 정도면 내가 보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케이블 사업자는 푸드 채널과 스포츠 채널을 합친 금액 $12 정도면 이 두 채널을 한꺼번에 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채널만 봤을 때는 $10였는데 스포츠 채널과 푸드 채널을 모두 본다면 평균 $6 정도에 볼 수 있는 거죠. 한 채널을.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개의 채널을 보면 좀 더 싸게 볼 수 있네 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개 채널을 다 보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이 결합 방송들, 결합 묶음, 아니 결합 뭐죠? 묶음 판매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먹방을 선호하는 시청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거꾸로 스포츠 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낮고 푸드 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높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개를 합친 가격은 비슷하겠죠. 때문에 이 사람도 하나의 채널만 봤을 때는 $10이지만 두 개의 채널을 모두 보면 평균 $6에 각각의 채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개 다 볼 거야 라는 이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인 즉슨 결국엔 이런 거죠. 스포츠와 푸드 채널에서 아라카르트 방식,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거 방식으로 채널 충성도가 정말 높은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두 개의 채널 저도 되게 헷갈리는데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네. 가격 정책은 제가 잘 공부해서 막 머리를 곤두세워야 집중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저보다 똑똑하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렇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 논의는 평균적으로 그 케이블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평균 $6이긴 한데 나는 푸드 채널 안 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포츠 채널만 볼 거야. 나는 푸드 채널만 볼 거야. 라고 하는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케이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두 채널을 다 보면 $12를 벌 수 있는데 한 채널만 본다니까 $2가 손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케이블 사업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끌어당길 것이냐 하는 거죠. 평균 $6에 보는 소비자가 아니라
$10에도 스포츠 $10를 내고 더 비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더 비싼 돈을 내고 스포츠 채널을 보는 그런 사용자를 그런 사용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널 충성도가 정말 높은 시청자인 거예요. 그죠? '나는 스포츠 채널 비싼 값을 주고도 볼 거야.'라고 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절대로 케이블 방송사는 $10에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프리미어 리그를 보기 위해서 혹은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농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10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스포츠 채널을 볼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채널 충성도가 정말 높은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기 위해서 가격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지 않을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업자로 생각해 보세요. 때문에 케이블 사업자는 주요 시청자층을 놓치지 않는 선까지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는 불리해지죠. 예를 들어 한 편만 스포츠 채널만 보는데 $12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하겠어요? 스포츠 채널만 보실래요? 아니죠. 먹방 채널도 같이 보죠. 같은 가격인데.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카우치 포테이토족과 같은, 카우치 포테이토족이라는 거는 그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포테이토 칩을 먹으면서 계속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 영화 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그 유형의 사람들. 시청자 유형이 더해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요 예에서는 스포츠를 선호하는 시청자, 먹방을 선호하는 시청자의 유형만 가지고 이 가격 선호도를 얘기했는데, 더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과 케이블 방송과 함께 영상 콘텐츠와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지면 사실은 이들은 여기에서 이제 시청자가 늘어난다라는 건 채널도 늘어난다라는 걸 말하죠. 때문에 채널의 평균 가격은 자연히 더 다운되죠. 왜? 더해질 거니까. 더 더해질 거니까 더 다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묶음 판매에 대한 니즈가 생긴다라는 걸 말해요. 이런 사례를 우리가 방송 콘텐츠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봐요. 여러분 이런 표 많이 보셨죠? 뭐, 저도 지난 주말에 그 아들내미 옷이 없어가지고 옷이 막 다 해지고 막 신발은 막 바닥에 빵꾸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요 행사는 아디다스를 갔는데 이 행사는 아니고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이 뭐 1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20%의 추가 할인을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골랐던 건 뭐 티셔츠 하나, 그 다음에 운동화 하나, 막 세일하니까 아울렛을 갔었거든요. 세일하니까 티셔츠 하나, 운동화 하나, 그 다음에 양말, 그다음에 또 뭐 샀지? 이렇게 샀나 봐요. 슬리퍼. 펄을 샀더니 한 9만 원대의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10,000원어치만 더 추가하면 20%의 할인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10,000원어치를 더 쓰면 더 뭔가를 제품을 고르면 10,000원 이상 되는 거죠. 고르면 20% 하니까 내가 10만 원에 8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면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품을 더 고르는 거예요. 근데 고르다 보니까 10,000원만 고르나요? 물론 그 제품에 딱 맞게 고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다가 3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골랐죠. 때문에 원래 9만 원 쓸 거였는데 9만 원보다 조금 더 된 금액을 내고 할인받아서 금액을 내고 제품을 하나, 둘, 셋, 4개 살 거였는데 5개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질적으로 제 지갑에서 돈은 조금 더 나갔지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더 세이브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품이 더 많아졌고 더 싼 가격으로 샀어. 평균 가격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이 더
내려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결합 상품이 실질적으로 항상 이득을 본다라는 거죠. 이 이득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 넷플릭스가 굉장히 잘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세 번째 온라인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멜론과 같은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멜론에는 개별 곡을 다운받아서 개별곡 다운받아서 듣는 그런 이용 금액 정책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뭐 하죠? 개별 거보다는 이런 거 하죠. 무제한 듣기라거나 뭐 30곡 이상 듣기 뭐 이런 거. 네. 이런 정책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결합 상품에 대한 정책들이라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결합 상품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낸 금액이 과연 내가 듣고 있는 어느 한 아티스트한테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대항마로 네이버에서 최근에 바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정산 체계를 가진 그런 그 음악 다운로드 그 뭐죠? 서비스를 만들어냈죠. 뭔가 그 전체 재생된 음원 횟수와 관계없이 이용자 개인이 재생한 횟수만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긴 해요. 여러분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합 상품의 형태이긴 한데 결합 상품 기존에 있었던 결합 상품은 내가 A라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세요. 내가 12달러를 내고 푸드 채널이랑 그다음에 스포츠 채널을 봐요. 그런데 나는 12달러를 내고 보지만 거의 90%를 스포츠 채널을 보고 10%만 푸드 채널을 봐요.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내가 낸 12달러는 모조리 다 스포츠 채널을 운영하거나 제작비로 들어가지 않고 이 푸드 채널과 나눠서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결합 상품은 이거 보조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잘 나가지 않는 잘 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보조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어요. 사실상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탑 클래스의 배우가 있고 이렇게 등급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아직 무명의 배우도 있어요. 무명. 그런데 이 탑 클래스의 배우가 당연히 뭐라 그러죠? 출연료가 다르겠죠? 이 사람이 A 플러스 등급의 특 A급의 출연료를 벌어서 이 에이전시에 가져다 준다고 하면 사실상 이 사람이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모두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많은 퍼센트가 60%가 돌아간다고 하지만 나머지 40%는 이 나머지 B, C, D 특히나 무명 배우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투자금 쪽으로 이익을 배분해요. 일종의 보조금 형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이 결합 상품은 대부분 이런 보조금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낸 12달러가 모두 다 내가 보고 있는 스포츠 채널에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는 채널에도 일종의 보조금 쪽으로 내가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멜론 같은 서비스들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낸 돈을 모두 다 내가 듣고 있는 음원의 아티스트한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죠. 뭐냐면 사재기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비주류 음악인들도 뭔가 문제를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사재기는 알겠지만 비주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바이브다. 그래서 뭔가 이 나름대로의 그 가격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면서 네,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어쨌든 이런 수많은 가격 정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와 같은 결합 상품 묶음 방식 같은 것, 묶음 상품 같은 방식들이 온라인 사업에 새롭게 도전하는 신규 기업들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이 진입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가 바로 플랫폼 개발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 너무 쉽게 알고 있는 건데 온라인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접하는 프론트엔드 시스템, 그다음에 서버, 데이터베이스, 백엔드 시스템, 그리고 보안 이슈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요 시스템들은 전부 다 그 웹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처음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때 이 프론트엔드 시스템, 백엔드 시스템, 서버, 데이터베이스 보안 이슈들이 전부 다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어요. 서비스를 오픈해 보면 수많은 버그들과 시스템 불편으로 비난이 쇄도해요. 제가 예전에 영화 사업하다가 그 게임 회사로 옮겨가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와, 영화는 다 만들고 나면 그냥 극장에다 걸고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 되는 건데 이 게임은 서비스를 다 만들고 관객들과 만나는 그 순간 또 다른 업무가 시작되더라고요. 뭐 버그가 있다는 둥, 뭐 여기 시스템에 불편하다, 로그인이 안 된다는 둥, 뭐 여기에 캐릭터가 빠졌는데 뭐 다시 저기 할 수가 다시 이렇게 서버를 불러오기가 어렵다는 둥, 어셋 서버가 뭐 이상해졌다는 둥, 엄청나게 많은 로그인이 안 된다는 둥, 뭐 내 비밀번호가 이거였는데 이게 입력이 안 된다고 결제를 했는데 결제가 안 된다. 수많은 문제들이 정말 그날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유통은 그야말로 다른 영역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온라인 사업자들의 진입은 쉽지 않죠.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탐색과 전환 비용, 그리고 자물쇠 효과, 결합 상품의 효과, 그리고 플랫폼 개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온라인 사업자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기득권자들, 온라인 사업의 기득권자들에게 굉장한 무기로 작동하면서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들의 진입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8주차 화요일 강의를 진행했어요. 온라인 사업의 4가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을 보냈고요. 이 강의 잘 들으시고 목요일 날 우리 줌 라이브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줌 라이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만나는 거고요. 여러분 마이크는 꺼주시고 카메라는 켜주시고 네. 앞서서 제일 처음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번 특강을 진행하면서 제가 실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체계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진입장벽,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진입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기를 고대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목요일 날 예쁜 모습으로 저도 목요일은 단장하고 하려고요.
예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